네, 매주 금요일 시장의 시사점과 함께 또 투자 전략들 이슈를 점검하는 시간이죠. 예, 시장의 행간을 읽는 귀한 시간입니다. 김학주의 마켓 키워드 우리 자산운용 김학주 전무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이 아주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무식한 양적 완화로 시장의 긴장감도 주고 그랬었는데요. 참의원 선고가 7월 21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7월로 다가오면서 자민당이 다시 한번 승리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다시 일본이 강한 통화 정책을, 양적 완화 정책을 밀어붙일까, 엔화가 또 약세로 갈까 조금 우려도 있습니다만, 전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달러당 90엔대 중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지금 올라왔죠. 예. 근데 지금의 그 엔저는 일본이 양적 완화를 해서가 아니라 달러 강세로 가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원화도 이제 약세로 왔고,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업체들한테 이렇게 타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문제는 7월 21일 날 이제 참의원 선거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공격적으로 양적 완화를 다시 할 거냐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이 참의원 선거에서 이기려고 조금 이제 그렇게 공격적으로 제스처를 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좀 실리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한번 좀 된통 당했지 않습니까? 한번 양적 완화를 했다가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는 등 한번 시급했기 때문에 일단 조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아베가 원하는 거는 일본 기업들이 일본 국내에서 투자를 해서 고용을 좀 늘려달라는 하는 건데, 사실 그럴 만한 환경이 못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일본의 그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보면은 실효세율이 36%예요. 높군요. 그러니까 선진국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을 할 만한 환경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한번 그 고용을 하면 해고도 어렵고요. 또 에너지 쓰는 것도 되게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아베도 이런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고용을 위한 투자 그런 것보다는 지금 있는 설비를 충분히 가동률을 올릴 수 있도록 지금 뭐 달러당 100엔에서도 그 정도는 되는 거니까 그 정도에서 좀 타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동안 이제 또 참의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일부러 국수주의를 유발한,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대립각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약간 좀 완만하게 중국과 화해 모드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반일 감정 때문에 중국에서 일본 물건이 잘 안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약간 좀 무마하려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중국 사람들이 한번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지난번에 100엔까지 올라가면서 엔화가 약세로 오던 국면하고는 같이 100엔이 왔지만 좀 사뭇 다르죠. 그 당시에 이제 충격만큼은 적고요. 일본 정부도 그렇게 밀어붙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늘 정치인들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게 문제입니다. 예, 다리도 없는데 다리 놓겠다고 그러고, 아니 강도 없는데 다리 놓겠다고, 그게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일단 강 먼저 파고 이어서 다리 놓겠다고 정치인들은. 네, 그러게 말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뭐 악재가 지금 계속 끊이지를 않습니다. 뭐 좀 줄어들만 하면 G2 악재에다가 이제 또 뭐 이집트 얘기, 포르투갈 얘기도 하고요. 글로벌 시장이 다시 불안한데, 소위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변종, 특이한 상황이 나는 걸 이제 블랙스완이라고 해서 이제 금융시장에서 큰 화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금융시장에서 또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뭐 그럴 사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뭐 세계 각지에서 불안한 사태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근본 원인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블랙스완이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뭐 미국이 출구 전략에 대해서 지금은 약간 좀 뭐 톤다운, 그러니까 좀 접은 그런 느낌이지만 사실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죠. 그리고 속도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돈을 풀어봤자 그게 실물 시장으로 안 오니까요. 그리고 부작용만 만드니까 결국은 이제 그 출구 전략을 하는 게 맞는데, 이제 이렇게 출구 전략을 하게 되면은 미국 이외 지역의 그 금융 시스템이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유럽에서도 지금 10만 유로 이상의 고위 예금가들이 이제 은행에 부실해졌을 때 주주나 채권자와 함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뭐 출구 전략으로 인해서 금융 시스템이 흔들거리면은 재빨리 낌새를 차리면 빨리 예금을 인출하는, 그러니까 뱅크런 사태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금융 시스템의 맷집이 약해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출구 전략이 거론된 이후에 지금 아시아 이머징이라든가 브릭스,
그리고 이 남유럽 쪽의 금융시장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한국은 아직 그 이머징 중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나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그 자금 순유출이 심하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이 베타,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은 완전히 회피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밸류에이션, 성장성 이런 거 잘 안 보죠. 그러니까 이게 가시성 있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기가스라든가 통신주 같은 게 올라오는 이유가 이런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삼성전자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IT 업체, IT 부품 업체들의 또 충격이 향후 얼마나 갈지도 이제 큰 관심사인데, 팍스콘이라는 업체 그 사장이 경영 악화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사과를 했다. 이게 애플 쪽에도 납품하는 부품 업체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얘기가 된 바 있는데, IT 부품 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팍스콘은 대만 회사입니까? 중국 회사입니까? 대만 회사입니까? 예. 경영 사정이 안 좋다는 거는 IT 업체 전체가, 부품 업체 전체가 좀 안 좋다는 얘기로 봐야 될까요? 예. 한국의 IT 부품 업체들은 아직은 실적은 좋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금 많이 위험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폭스콘의 그 실적 악화는 아무래도 이제 매출의 50% 이상을 담당하는 애플이 신제품을 못 내놨기 때문에 그런데 네. 그 사장께서 앞으로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지금 단말기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부품 단가 인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노출될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그냥 스마트폰 그다음에 태블릿 PC 이렇게만 나눠지는 게 아니라 빅 사이즈, 스몰 사이즈, 하이브리드, 웨어러블 굉장히 다양한 단말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품종당 판매 수량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IT 부품의 수익성은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한국의 IT 부품 업체들은 대만 업체랑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이 대만 업체들이 나름대로 이 터치 패널이라든가 그다음에 메탈 케이스, 그다음에 카메라 이런 거 잘했었거든요. 예. 근데 삼성한테는 물건을 안 줬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는 애플을 줘도 충분하니까. 네. 근데 요즘 애플이 잘 안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만 업체들 캐파가 좀 남아요. 그러니까 삼성한테 납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는 양쪽으로, 그러니까 국내 업체, 대만 업체 그렇게 이제 경쟁을 시키는 쪽이니까 네. 우리나라 부품 업체들은 조금 이제 위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단말기 가격을 떨어뜨릴 때 지금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런 것들은 수급이 타이트해요. 그래서 가격을 깎을 수가 없어요. 나머지에서 다 깎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IT 부품 업체들 중에서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좀 싸 보이지만 사실은 싼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드웨어 쪽에서 원가 경쟁 자체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은 이 부품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우리 한국 업체들한테 좀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만약에 하드웨어 말고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관심이 옮겨가게 된다 그러면 어떤 업종에 좀 유리하게 네. 작용을 할까요? 옛날에 이제 피처폰도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좀 다양하게 만들고 이제 그 커머더티가 되면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굉장히 잘하더라.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단말기 중에서 그 부품의 60%를 자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베트남에다가 굉장히 좋은 이 저원가의 생산 기지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싸게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단말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다면 이런 싸움에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조차도 경쟁이 심화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이 대만의 한 애널리스트가 저한테 와서 뭘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게 아이폰이었었어요. 예. 근데 제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중국 업체가 만든 짝퉁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안드로이드로 아이폰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운영 체계이지 않습니까? OS. 그게 업데이트가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중국 업체가 이 OS에 대한 이해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앱스토어 있지 않습니까? 네. 자체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 업체가. 그러니까 사실은 애플이나 구글 같은데 앱스토어에서 해킹을 해서 뺏은 거죠. 근데 약간 이제 변형해서 자기는 나름대로 이제 갖고 있는 건데 중국은 특허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업체가 상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야, 이런 업체랑 싸우려면 좀 피곤하겠다. 그런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 쪽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레드오션으로 가면 결국 그만큼 이제 소프트웨어의 시장은 빨리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단말기가 많이 보급이 됐고 지금 상태는 이 통신망, 초고속 통신망이 막 보급되고 있죠. 그러니까
주파수 경매가 지금 막 되고 있고 앞으로는 컨텐츠가 돌아다닐 수 있는 그 도로가 굉장히 넓게 뚫리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지금은 컨텐츠라 그래도 뭐 돈 내고 사고 싶은 그런 컨텐츠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면은 정말 그 사람 그 기호에 딱 맞는 정말 돈 내고 사고 싶은 그런 컨텐츠가 많이 생길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갖다 모아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배급해주는 그 플랫폼의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겠죠. 그래서 요 다음에는 진짜 이 뭐 NHN 같은 그 플랫폼의 업체가 가치가 얼마나 올라갈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주목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참 저도 예전에 그 중국에 여행을 갔을 때 정말 에미콜이 아니고 에미콜 이런 거가 나와가지고 아 이거는 일부 그래도 뭐 저가로 해가지고 자체 뭐 제작해서 파는구나 그 브랜드를 어떻게 좀 유통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장 업체가 그런 형식을 따가지고 한다라는 게 아 정말 중국 대단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길게 좀 두고 볼 만한 시사점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당장 뭐 IT 부품 업체들 어렵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플랫폼 업체들 주목하자는 얘기 하셨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했는데요.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하이닉스가 이제 주중에 외국계 보고서 쇼크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주가도 흔들렸습니다. 외국계는 이번 주 자체는 외국인 보고서에 영향을 받아서 외국계는 팔지는 않았고요. 기관들이 좀 판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 전에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도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와 함께 하이닉스도 좀 우려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하이닉스에 대한 시각 좀 알려주세요. 예, 그러니까 하이닉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태도예요. 네.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약간 좀 태도를 바꾼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계속 미세화 공정을 했잖아요. 그러다 20나노대까지 왔어요. 근데 10나노대로 이제 넘어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려면은 새로운 장비가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EUV라는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2015년 전에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공급이 제한되고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하이닉스도 좀 턴어라운드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내가 그 EUV 장비 없이도 한번 10나노대를 도전해보겠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20나노까지 올 때도 패터닝을 한 면만 하는 게 아니라 웨이퍼의 양쪽으로, 그러니까 더블 패터닝을 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쿼드러블 패터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주 작은 면적에서도 많은 양의 칩이 나오는 거니까 완전 기술적으로 앞서가는 거죠. 물론 하이닉스도 따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시차가 발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분간 이 하이닉스가 조금 어떤 그 기술적 격차가 벌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 때문에 일단은 뭐 외국인들이나 뭐 국내 내국인들 좀 팔았던 부분이 있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왜 삼성전자가 마음을 바꿨을까? 옛날에 애플이라든가 구글, 아마존 이런 데 견제하기 위해서 반도체를 좀 보호하고 싶어 했었는데 왜 바꿨을까? 그거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제 그 태블릿 PC 쪽에서 아무래도 미래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 같으니까 자기네들 각 사업 부문에 역시 그 독주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체제를 한번 마련해 보겠다는 거 아니었나. 결국은 이 삼성전자가 좀 피곤해지니까 그 불똥이 하이닉스까지 좀 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 사실 하이닉스는 조금 걱정해 볼 만한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이닉스까지 얘기했습니다. 사실 공식 회사명은 이제 SK 하이닉스인데 네. 워낙 하이닉스가 이제 입에 붙어가지고 하이닉스 얘기했네요. 예. 전무님 오신 김에 죄송합니다. 제가 또 질문을 좀 많이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이 우려감으로 인해서 충분히 하락을 하고 나서 실제 실적을 발표했더니 또 시장 기대치도 지금 못 미쳤어요. 9조 원대. 그래도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한 부분은 터닝이 좀 지금 현재 이제 실적도 좀 했던 부분이 좀 해소가 됐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은 예상보다도 안 좋은 실적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매물 압박에 시달릴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뭐 일부 애널리스트는 뭐 그러니까 이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비용을 좀 과대 계상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근데 그 회사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경영진 그리고 내부자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이익까지도 다 예견을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왜 그 비용을 좀 많이 계상했을까? 그 미래를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간을 좀 읽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얘기도 오늘 가장 화두지어 궁금한 얘기 있는데 그 얘기를 물어주셨네. 고맙습니다. 김학주의 마켓 키워드 우리 자산운용 김학주 전무님과 함께 주간 이슈들 그리고 시사점 알아봤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